Q13. 국가 간 빈부격차의 근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모두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센티브와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제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제도와 그 정치제도가 분배하는 정치 권력이 뒷받침돼야 하죠.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함께 고려할 때만 빈곤과 번영의 근원이 뭔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Q14. 모든 국가가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1989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These were the symbolic images that signalled a change in world order. 베를린 장벽과 함께 소련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기쁨에 잠겼죠. 사람들은 그걸 냉전의 종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주된 경쟁자가 패배했고 이제 더 이상 이념 전쟁이 없을 거란 의미였죠. 국가마다 문제는 겪겠지만 결국엔 모두가 하나의 통일되고 공통된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로 매끄럽게 수렴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모든 나라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줄 알고 모든 나라가 일정 수준에 오르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라마다 체제가 갈려 또 다른 이념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Q15. 인류의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냉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죠.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정치 제도를 택하는 것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같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됐습니다. 정치인을 견제하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련의 제도들이 정립돼 있죠. 하지만 동아시아에는 완전히 다른 체제도 존재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민주제도에 수렴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실제로 국가의 영향력이 부재한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치정부를 꾸리거나 범죄 조직 또는 군의 손아귀 아래에서 통제됩니다. 21세기의 이런 모습은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보는 제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제도와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인류의 이념 냉전이 끝나 조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 보시는 거네요. Q16. 제도와 체제의 민주적 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화 생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생각은 이렇죠.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에서 40명, 때론 몇백 명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작은 사회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 규모는 수백만에 이르죠.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사회에선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협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는 대규모 사회에서 살아본 역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며 협력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아무도 모르니 앞으로도 세계 통합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Q17. 인류 역사상 사회 무질서에 관해 깊게 고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이 질문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해온 사람은 17세기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일 겁니다. 그는 영국 역사상 가장 분열이 많은 시기였던 영국 내전 때 글을 썼죠. 홉스는 어떤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는 무질서한 상태가 올 거라는 전제에서 그의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불결하고 잔인하며 짧다. 그의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을 대규모 사회에서 살게 하려면 위계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위계의 꼭대기에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할 겁니다. 홉스는 이를 리바이어던이라 불렀죠. 리바이어던은 규칙을 정하고 그걸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Q18. 17세 철학자 홉스가 21세에도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홉스는 아주 현대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회의 우선순위가 모두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리바이어던이 어떻게 하면 탄생할 수 있을지 생각해냈습니다. 이를테면 홉스는 사회계약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죠. 사회계약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강력한 국가나 통치자에게 권력을 위임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요. 갈등 해소와 법 집행, 경제 협력 보장 등을 통해서 말이죠. 또한 그는 매우 강력한 통치자가 자신의 뜻만 강요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했습니다. Q19. 리바이어던 같은 강력한 제도와 체제가 있어야 사회가 통합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홉스가 떠올린 리바이어던의 모습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매우 다릅니다. 통치자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비판할 수 없거나 그들의 말이 곧 법일 만큼 강력하진 않으니까요. 대신 우리에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죠. 그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론 우리를 협력하게 만들며 새로운 법이 통과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우리를 책임져야 하죠. 반면에 다른 국가를 예로 들어보면 오늘날 중국은 홉스가 생각했던 것과 훨씬 비슷합니다. 중국에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죠. 그 지도자는 재선을 위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권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너머로는 한 왕실이 국가를 통치하는 세습 군주제가 있습니다. Q20. 인류 제도의 주요 세력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인류 역사에 세워진 제도의 주요 세력을 두 개의 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중 한 축은 국가의 힘을 의미합니다. 통치자가 얼마나 강한지,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얼마나 규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죠. 여기엔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중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가의 힘이 강하죠. 두 나라엔 공무원도 많고 어느 곳에나 관공서가 있습니다. 교육을 제공하고 도로를 건설할 수 있죠.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평가하며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반면 레바논에서는 국가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80년 동안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죠.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교육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Q21. 제도가 발전하고 무너지는 이유를 알려면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국가 제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또 다른 축, 사회의 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의 힘이란 엘리트도, 정치인도, 고위 공무원도, 그 나라에서 손꼽히게 부유한 사람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치를 조직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거죠. 그들은 투표하고 지역선거의 후보자로 나서기도 하며 당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론 시위를 할 수도 있겠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미디어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이해하려면 사회의 힘과 국가의 힘이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